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돈을 빌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별말을 다 하게 됩니다. 가령 사정사정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계속 연락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 사용증은 물론이고 각서도 쓸 것이고 원하면 공증도 해준다. 나중에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 언제까지 갚을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는 식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모든 채무자가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악성 채무자는 막상 돈을 빌려가고 나면 나중에 제때 갚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속을 썩히게 됩니다. 연락이라도 받으면서 미안하다, 시간을 좀 더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거나 채권자 연락처를 차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돈을 빌려준 당사자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인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금전의 대여와 변제 행위에 대한 약정은 민사상 채권 채무의 문제이기에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행동은 민사 대여금 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형사상 사기 행위로 간주될 영역은 아님이 원칙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고 나중에 못 갚게 되었다고 해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해 경매나 추심 등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해와야 하는 것이지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돈을 빌려간 대여금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 행위 전반에 있어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들을 예외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상행위 주요 부분에 대해 어떤 착오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착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해를 상대방은 이득을 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 대여가 사기로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갚지 않을 의도로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여금을 받아가는 시기에 그 돈을 갚을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을 갚을 변제 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내가 한 달 뒤에 1,000만 원이 생기니 그때 바로 갚을 것이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다는 식으로 채권자에게 호소해 돈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00만 원이 어디서 생긴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돈을 빌리던 시점에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의 빚쟁이들로부터 빚 독촉을 당해서 돈을 갚을 의지나 의사도 없었던 것이었다면 이때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해도 이 부분을 형사고소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 없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 보아야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는 금전 대여 행위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왜 사기로 고소를 했느냐는 식의 핀잔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약 70~80% 이상의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 채권 채무의 문제로 판명되어서 민사 채무 존재 여부와는 변론으로 하고 사기죄 고소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고 변제 의지도 없었다는 사정을 고소 절차에서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형사범죄 발생이 확연히 인정되는 강력범죄 사건들과는 다르게 돈에 관한 사기 고소 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때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부가적으로 하는 말들에 관해 각서나 약정서도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문자나 카톡 등도 다 보관해두고 통화 내용도 가능한 녹음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자기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나중에 팔아서 빌려가는 돈을 다 갚겠다고 한다면 그 땅 지번을 확인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둬야 할 것이며 어느 계좌에 돈이 얼만큼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 계좌 잔고 내역 증빙을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딘가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한 확인 서류를 받아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서류들까지 명시적으로 교부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거나 전체 내용에서 사실과 상당히 달랐다면 상대방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고소인으로서는 이런 서류들을 고소장에 모두 첨부해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사용처나 목적을 속였다고 해도 이 역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의 사용처가 금전 대여를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었을 경우여야 하는데요. 가령 어디에 돈을 쓸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용도의 돈을 쓸 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것이지, 만약에 다른 데 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상대방이 말했던 사용처가 거짓말이었다면 이때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런 과정이 모두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돈을 빌려가던 채무자가 어디에 돈을 쓰겠다고는 했는데 빌려주는 사람도 이 말을 듣기는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때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용도가 금전 지급에 관한 주요 포인트와는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확인해야 할 요인들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언제 갚을 것인지 변제기와 이자를 따로 정한다면 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 돈을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 사정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변제기에 가서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너무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상대방도 경각심을 갖고 채무변제 성의를 다할 수 있을 것이고 채권자 역시도 불이의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친한 지인이나 친인척이라 해서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일단 그 이후 시점에라도 금전 대여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예 소위 돌직구식으로 채무자에게 부득이 차용증을 다시 쓰자고 요청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최선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대방과 통화나 문자나 카톡을 하면서 금전대여 사정과 변제기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확약을 받아둔다면 이 역시 부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YC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으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